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벙어리라 손가락질하며 재수없는 아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그녀에게 목소리를 뺏어간 대신 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민한 코와 혀를 주셨습니다. 연화는 바람 냄새만 맡고도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알았고 혀끝에 닿는 미세한 맛으로 음식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 심지어 그 재료가 자란 땅의 기운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그녀에게는 마치 위로하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부엌문이 벌컥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계모의 날카로운 고함이 날아들었습니다. 계모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연화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밥상이 아직 차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연화는 아픔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고 서둘러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가 지은 밥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아무리 묵은 쌀이라도 일쌀 같은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그 정성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낯선 중매쟁이 할멈 하나가 연한의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짙은 분 냄새가 코를 찔러 연한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중매쟁이는 햇마루에 앉아 계모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스럽게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꿀바른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뱀이 풀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이야기의 주인은 고개 넘어 큰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댁이었습니다. 최부자댁은 인근에서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부유했으나 그 집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에게 시집간 며느리들이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미쳐서 쫓겨난다는 괴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터가 새서 그렇다고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조상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도 했습니다. 계모의 눈이 돈주머니를 본 듯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중매쟁이는 최부자 댁에서 며느리를 들이는 대가로 논 5마지기와 쌀 10가마니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계모는 2번 생각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질러 거부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문틀을 파고들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불쌍히 여겨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위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억지로 입혀진 붉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연지 곤지를 찍은 볼만이 핏방울처럼 붉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화장이 아니라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양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가마꾼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술을 찾았고 집안은 잔칫집 분위기라기보다는 어수선한 시장통 같았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 핀 동백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붉게 피어난 동백꽃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 하나를 주워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것이 고향집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연화의 등을 떠밀며 가마에 태웠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딸을 보내는 어미의 애틋함 대신 골칫덩이를 치워버린다는 시원섭섭함과 곧 손에 쥐게 될 재물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집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마문이 닫히자 세상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 되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마꾼들의 흥타령 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거친 바람 소리와 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개를 넘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연화는 멀미가 날 것 같은 어지러움을 참으며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댔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가마 지붕을 긁으며 삭막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해가 저물고 주위가 캄캄해졌을 무렵 가마는 어느 거대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 부잣댁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환영의 인사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연화가 가마에서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웅장하지만 어딘가 기괴해 보이는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정자나무는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예민한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핏자국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안채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안사람, 즉 연화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매서웠고 입술은 얇았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콧방귀를 틔웠습니다. 생긴 것은 멀쩡하구나. 입이 못 쓰니 비밀은 잘 지키겠지. 그녀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이 집안에 감춰진 무서운 비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녀의 손에 이끌려 신방으로 향하는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쓰러진다면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신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어주자 훅 하고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구석에 켜진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 방 안에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신방의 문이 닫히고 촛불이 일렁이자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비단 금침 위에 앉아있는 그는 신랑이라기보다는 병마와 싸우다 지친 환자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었고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한 듯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화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코를 찌르는 것은 방 안에 가득 찬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향나무를 태운 향내로도 가려지지 않는 살이 썩어가는 냄새와 독한 탕약 냄새가 뒤섞인 죽음의 악취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정체 모를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하는 대신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연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톱은 길고 뾰족하여 마치 맹수의 발톱 같았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최 부잣댁의 장남은 이미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가는 몸뚱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강제로 붙들어 놓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시어머니와 집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 구판을 버리기 전에 액바지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계집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아들이 급병으로 죽었다고 관아에 알리면 그만이다. 그 말은 연화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할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출입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쪽에 있는 작은 덧창에 머물렀습니다. 창살이 튼튼해 보였지만 지금은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드는 남자를 피해 연화는 덧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낡은 창살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고 그녀의 몸은 차가운 눈밭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연화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하얀 버선발로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뒤에서 고함과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부자 댁의 하인들이 그녀의 탈출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뒷문 개구멍을 통해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만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버선은 금세 젖어 찢어졌고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가 연화의 발바닥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가 육체의 고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를 삼키려 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옷자락을 찢으며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연화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다고 느낀 순간 그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연화는 이대로 잠들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이 나른해지며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억울함과 슬픔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지만 그마저도 뺨 위에서 즉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은 점점 다가왔고 눈을 밟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것일까? 아니면 산짐승에게 잡혀먹히는 것일까?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닿은 것은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라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온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로 한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 반쪽은 끔찍한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고 머리는 덥수룩하여 마치 산적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외모였지만 연화는 기이하게도 그에게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흉터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가 너무나도 맑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다친 산짐승을 바라보는 늙은 나무처럼 고요하고 슬펐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연화를 품에 안고 눈보라를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은은한 숯 냄새와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최 부자택에서 맡았던 역겨운 향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고 정직한 노동의 냄새였으며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의 안도감을 느끼며 정신을 놓았습니다. 사내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연화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바른 투박한 천장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숯을 굽는 가마터 옆에 딸린 작은 움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주전자가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발끝에서 전해오는 통증에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와 깨끗한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본 그의 모습은 더욱 거칠어 보였습니다. 숯 검댕이 묻은 옷과 투박한 손, 그리고 얼굴을 뒤덮은 흉터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왜 피하고 두려워하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화를 쳐다보는 눈길에 어떠한 호기심이나 동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녀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사내는 뜨거운 물에 적신 천으로 연화에 얼어붙고 찢어진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겉모습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지시겨 바르는 그의 투박한 손가락 끝에서 연화는 말없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 있었는지, 왜 도망쳐 나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연화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안식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벙어리라 손가락질하고 이 사내를 흉측한 괴물이라 피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두 영혼이 눈보라치는 밤, 세상의 끝자락인 이곳 숯가마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무명, 즉 이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 등지고 산속 깊은 곳에서 숯을 구우며 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만큼이나 그의 가슴 속에도 깊은 상처가 있음을 연화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명은 치료를 마친 뒤 따뜻한 꿀물을 탄 사발을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사발을 받아들자 그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흉터 때문에 일그러져 보였지만 연화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미소보다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꿀물의 달콤한 향과 숯하는 냄새가 어우러져 연화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움막 안은 평온했습니다. 무명은 화로에 숯을 더 넣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눈이 그치려면 며칠은 걸릴 것이오.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곳에 오지 못하오. 안심하고 쉬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연화는 무명의 등 뒤로 일렁이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부자댁의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하여 도착한 곳이 이토록 초라한 움막이라니. 하지만 이곳에는 비단 금침은 없어도 사람의 온기가 있었고 산의 진미는 없어도 진심 어린 배려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곳에서라면 비록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숨을 쉬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새색시와 숯 굽는 사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보며 연화는 지난밤의 악몽을 털어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에 싱그러운 새벽 공기 냄새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맵고 쓰리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예감을 주는 향기였습니다. 눈 덮인 산속의 움막,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물러가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연화와 무명의 움막 생활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마음을 읽었고 거친 밥상이라도 함께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사라지고 산꽃 같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 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숯을 구울 나무를 하러 갔던 무명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구르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기어서 움막으로 돌아온 그의 오른쪽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뼈가 드러날 만큼 깊은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이 되자 고열이 덮쳐왔습니다. 무명은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해댔고 상처 부위는 태사들어가며 역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산속이라 의원을 부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오는 대신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의 코끝에 무명의 상처에서 나는 냄새가 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냄새가 아니라 도끼가 서린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연화에게는 냄새가 곧 지도였습니다. 그녀는 축축한 이끼 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희미하지만 쌉싸름한 약초의 향기를 쫓았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바위 틈에 숨어있던 귀한 산삼한 뿌리와 지혈에 좋다는 엉겅퀴,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하는 약초들을 찾아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연화는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쓴맛과 단맛, 그리고 흙의 기운이 어우러진 오묘한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명의 입을 벌려 약물을 흘려넣고 지식인 약초를 상처에 붙였습니다.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식히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간절한 기도가 되어 무명의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기적처럼 무명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무명은 자신의 곁에서 쪽잠이 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둔 이 여인이 짐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명의 다리가 어느 정도 아물어갈 무렵 움막 밖에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는 깨졌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최부잣댁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하인 우두머리가 연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요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서방님을 독살하고 집안의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 그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은 원래 병으로 죽어가던 몸이었고 연화는 집신 한 짝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연화를 끌고 가려 하자 무명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다. 당장 물러가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지만 하인들은 콧방귀를 뀌며 무명을 밀쳐냈습니다. 이 흉측한 놈이 어디서 감히 공범으로 엮어 관아에 넘겨주마. 무명이 바닥에 쓰러지자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들어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무명의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몽둥이가 그녀의 등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삼키며 무명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고 거짓에 맞서는 진실의 섰을 펄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기세에 하인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항상 숨죽여 살던 벙어리 연화가 생애 처음으로 세상의 부당함에 온몸으로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징 소리와 함께 삿도 행차시다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을 순시하던 고을 삿도가 우연히 소란을 듣고 이곳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억울한 척하며 삿도 앞으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삿도 나으리, 전현이 주인집 아들을 죽이고 도망친 흉악한 계집입니다. 저놈은 그 정부이옵니다. 그들은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연화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삿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삿도는 안색이 흑빛이었고 식은 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원인 모를 복통과 구토에 시달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삿도는 하인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연화는 삿도를 보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특이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쇳나무의 독한 기운과 상한 젓갈 냄새가 섞인 듯한 악취였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삿도가 며칠 전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음을 알아챘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체증이 아니라 독소가 오장육부에 퍼져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주저하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무명을 위해 다려놓았던 약탕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말린 귤껍질과 생강을 꺼내 지식여 넣고 다시 한번 끓여냈습니다. 연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삿도에게 다가가자 최부자댁 하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어디라고 삿도 나으리께 다가가는가. 그 더러운 약에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아느냐. 그들은 연화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던 삿도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삿도는 본능적으로 그 약사발에서 풍기는 구수한 향기에 이끌렸습니다. 그 냄새는 역겨운 속을 진정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사발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삿도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주인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부자댁 하인들은 삿도가 죽기라도 하면 그 죄를 연화에게 뒤집어 씌울 태세였습니다. 무명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삿도의 찌푸려진 미간이 펴지고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을 뒤집어 놓던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은 것입니다. 삿도는 깊은 트림을 한 번 하더니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쓴 약재가 무엇이냐? 내 며칠을 죽다 살아났는데 이 한 그릇으로 속이 편해지다니 참으로 신통방통하구나. 삿도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말을 할 수 없기에 손짓으로 약초와 음식의 조화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삿도는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대신 하늘이 귀한 재주를 내리셨구나. 삿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부자댁 하인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토록 사람을 살리는 재주를 가진 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 내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겠다. 너희 주인 최부자를 당장 대령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연하에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최부자댁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억울하게 짓밟혔던 꽃이 다시 피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연하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깃발처럼 보였습니다.